시작을 할까요? 뭐 이게 사실 요즘 그 핫한 주제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많은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주로는 지금 그 주 52시간 이 초과 근로 그 요건 완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야간 지금 쟁점으로 좀 잡혀서 지금 그것만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 지원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먼저 좀 던져봐야 될 그럴 상황인데 그거는 뭐 다 이렇게 생략이 되고 오히려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뭔가 이렇게 뭐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국가적인 사업인 것으로 지금 포장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주 5일제 그 주 52시간 이 그 초과 근로 요건 완화 문제 외에 근본적으로 이그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갖는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난달에 토론회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토론회 때 발표했던 원고를 일부 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좀 맞게 손을 좀 본 내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몇 분 안 계시는데 신재솔 선생님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뭔가 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네,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산업 그 일단 지원 계획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지원 계획들은 뭐 다들 알고 계셔서 뭐 가장 뭐 우선이 되는 것은 그 지난해 초에 한 1년 전쯤에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게 좀 전체적인 그 반도체 지원 계획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일단 목표는 뭐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를 달성하고 공급망 자립률을 50% 달성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월 770만 장의 와이퍼 생산을 1차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생산량은 뭐 계획대로라면 이제 세계 최대 생산량이 좀 될 전망이고요. 47년까지 총 622조 원이 투자를 통해서 전체 16기의 그 신규 팹을 신설하는 것을 계획으로 좀 하고 있고요. 용인 산당 같으면은 여기는 뭐 대부분 그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2052년까지 360조 원을 이 투자할 계획이 이제 그 같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산단 그 조성에 필요한 뭐 도로라든가 전력 용수나 뭐 기타 이제 인프라들을 공급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전체 이제 이 내용들은 옆에 이제 그림과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이 이제 5월 달에 좀 나왔는데 뭐 17조 원의 뭐 금융 펀드를 포함해서 뭐 그 첨단 이 패키징 미니팩 구축을 위해서 뭐 5조 원, 뭐 기타에서 뭐 총 이제 26조 원 그 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K-칩스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이전부터 실행이 돼 왔었는데 이 설비 투자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방안인데 이게 지금 그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그 일몰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내용은 아직 바꾸지 않았고
기간만 이제 3년 연장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지난해 연말에 이제 통과를 시킨 상태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이거를 그 세액공제율을 뭐 5에서 10%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뭐 본회의만 이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통과될 예정인데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뭐 대기업 같으면 뭐 20%에서 25%까지, 중소기업 같으면 뭐 지금 그 현행 이제 25%에서 30에서 35%까지 상향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안이 있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개 법안들이 지금 막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태년 의원 등의 안이 이게 좀 대표적인 안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철규 의원 등의 안이 이게 그 국민의힘 쪽의 대표 법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양자 내용에 큰 차이는 없고, 그 민주당 김태년 의원 안은 주로 이제 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하고, 그 다음에 100조 원 규모의 이제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 뭐 정책 금융이라든가 세액 공제 방안을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이철규 의원 안은 여기에 이제 그 정부 보조금 지급이 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 이제 그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근로시간 초과 근로 요건 완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논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초과 근로 요건 완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뭐 이게 이제 그 관련 위원회 그 법안들이 정리가 되면서 세부 내용들이 좀 정리될 것 같은데, 아마 보조금이 포함될지 말지 여부 정도만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 기존 안을 다 통합하는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이철규 의원 안만 이게 뭐 반도체 특별법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쪽의 안도 사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근로시간 초과 근로 요건 완화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것도 이제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작년 말에 12월 26일 날 그 용인 반도체가 이제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좀 됐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 산업은행이 100조 원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이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2차 전지, 바이오헬스, 뭐 디스플레이, AI 같은 첨단 이 전략 산업에 올해부터 이제 3년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도체 이제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뭐 신규 출시했는데 3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공급하겠다. 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많이 퍼주는 거죠. 뭐 퍼줄 수 있는 것 뭐 다 퍼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 뭐 그거를 같이 좀 검토를 하면서 이게 이제 국내의 이 반도체 산업 이 뭐 계획이나 방향과 어떤 좀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으면 싶어서 이 내용을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미국 쪽을 보면은, 미국은 뭐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첨단 부분의 생산 능력을 첨단 이 반도체 그 생산 능력을 고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적어도 그러니까 국내 내수 이상, 미국 내수 이상 생산 능력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기술력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독점하냐? 지난 그 칩스법에 보면은 이게 기술 공유 조항이 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미국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 개발에 협조해야 된다는 이 의무 조항을 달아놓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반도체 연구기관 NSTC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가
반도체 기술과 시설 접근을 허용하라는. 이건 뭐 이렇게 다르게 보면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완전 독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뭐 쭉 그 뭐 진행이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자국 기업이 이제 인텔 주도로 해서 이 첨단 반도체, 특히 이제 2나노 이하의 생산을 뭐 실제로 이제 가시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뭐야, 예, 하나 더 붙죠. 그리고 이제 삼성, SK, TSMC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의 이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거,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수요에 맞는 이제 첨단 부분의 생산 능력을 고양시키고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그 기술력을 독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지금 이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뭐 이게 이 근본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두고 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뭐 기본적인 이 반도체에 대한 뭐 접근 뭐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그 변화가 이제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 IRA에서는 그 뭐 자동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그 하원에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 전략 기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 의지에 좀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이건 또 IRA 그 이 보조금과는 다르게 미국 내에서도 이게 만약에 깎게 되거나 뭐 재협상하게 되면 뭐 나름 이제 큰 이제 이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폐지보다는 재협상 쪽에 이제 더 무게를 더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압박을 하면은 뭐 이 보조금 받는 그 기업들이 다시 뭐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재협상을 통해서 보조금을 깎는 뭐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미국의 이제 기본적인 이런 반도체에 대한 접근 정책들의 변화는 현재로서는 뭐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이제 관련 예산 항목들이고, 여기서 뭐 특히 이제 보조금 총액이 이제 390억 달러, 그 R&D 쪽은 이제 137억 달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산 보조. 예, 중국은 이 첨단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거의 절반을 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전체 이 반도체 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한 51에서 49%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이 뭐 이 첨단 쪽보다는 범용 쪽에, 예, 이게 좀 치우쳐져 있긴 한데 수요도, 근데 이제 뭐 중국도 이 첨단 반도체 수요가 뭐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걸 지금 미국이 아예 거의 봉쇄를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수준에서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상업적으로 좀 거래되거나 이 뭐 그런 공장을 뭐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허용이 일부 이제 허용이 되는데, 첨단 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투자 자체를 아예 못하게 좀 막은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중국이 이제 뚫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 중국 그 중앙 정부 주도로 만든 SMIC 주도로 해서 첨단 반도체 개발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태고,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반도체 지원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다. 뭐 근데 뭐 딥시크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우회 전략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형태입니다. 유럽 같으면은 뭐 유럽은 단촐한데요. 지금 장비 쪽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강점들을 좀 그 유럽 그 업체들이 강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그 기술 역량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제조 역량은 이쪽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제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것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일본은 아까 미국이 반도체 첨단 기술을 그 기술 독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지원 아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좀 따라잡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주요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이 생산 기지가 대만하고 한국 쪽이다 보니까 이게 안보상에서 좀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대체 생산지로 일본을 지금 꼽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TSMC도 이제 쿠마모토에 뭐 이 반도체 생산 단지를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든 그 라피더스 같으면은 홋카이도 지역에 지금 뭐 전체 이제 투자 계획들을 쭉 내면서 뭐 반도체 이 설비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연대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연구 이제 업체인데 그 기관인데 LSTC하고 아까 미국의 NSTC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와 벨기에 이제 IMEC가 이제 협업 이게 3자 협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 NSTC 미국의 NSTC가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 확보를 하면 이 벨기에 쪽 그 기업과 함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LSTC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일본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기술만 놓고 보면은 거의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지금 탈취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웃긴 거예요. 웃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 쪽에다가 이제 그 첨단 반도체 기술을 오히려 줌으로써 이 뭔가 지정학적인 그 공급망 그 전체 재편에 있어서의 지정학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지금 들어서면서 일본도 지금 이렇게 일본 반도체 생산도 규제 대상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좀 바뀔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큰 기조상의 변화는 없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직 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미국도 뭐 결국 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기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전부 다 지금 모든 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뭐 그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뭐 중요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대만은 뭐 아시다시피 그 TSMC와 이제 뭐 이하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쭉 있는데 현재 뭐 수출이랑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기보다는 R&D 이제 기술 개발에 치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번 연도 그 R&D 투자액의 25%를 이제 법인세에서 이제 감면해 주는 방식이고요. 설비 투자액은 5%만 이제 감면해 주는. 그것도 이제 첨단용 설비 투자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뭐랄까요 양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산 능력 중심,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인데 이거 중심에 이제 반도체 이 산업 대응과 지원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과잉 생산을 굉장히 좀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이 생산 능력 증가율이 미국에 이어서 2위에 달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반도체 부문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 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보다도 더 많은 이 생산 능력 증가율을 보이고, 미국은 뭐 어차피 아주 낮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걸 회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생산 능력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뭐 그거 바로 이제 이어서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런 이 반도체 투자들을 들이 지금 현재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그 왼쪽에 뭐 D램이나 낸드 이렇게 메모리 쪽 말고도 시스템 쪽도 보시면은 그 10나노 이하에서도, 예, 투자를 많이 안 하네요. 10나노 이하는. 네. 미국이, 예, 엄청 많이 하고, 네, 아무튼, 예. 예, 메모리 쪽은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뭐 확 따라 붙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네, 하여튼 뭐 이건 자세히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글로벌 뭐 과잉 생산이나 과잉 투자는 사실 한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여기 밑에 그 표에 보시면 그 설비 투자 뭐 증가액과 이제 증가 전망인데, 증가액인데요. 현황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줄곧 그 삼성이 설비 투자 규모 자체가 세계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TSMC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설비 투자 쪽에서는, 설비 쪽에서는. 그러니까 양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이제 짓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한 4위 정도를 이제 4위, 5위 이 수준을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해서 4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국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데가 이제 그 뒤를 잇고, 그리고 이제 중국 SMIC가 그 이하로 뭐 대부분 다 뭐 중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자료가 안 보이십니까?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 미국 같으면은 이 첨단, 그러니까 이렇게 각국의 저 반도체 대응 그 전략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미국 같으면은 첨단 부분의 생산 능력을 내수 수준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는 것하고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독점하는 것 중심으로 지금 대응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같으면은 이 세계 반도체 수요의 거의 절반을 지금 중국이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의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범용 쪽에서는 뭐 이미 이제 뭐 절반 정도는 그 중국이 자체로 뭐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쇄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그쪽은 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편인데, 오히려 이제 첨단 반도체 부분은 중국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 자급 체계를 그 SMIC 주도로 해서 자체 개발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뭐 장비나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 반도체 가치사 전반에 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구축하는 것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부족한 제조 역량들을 확충해 나가는 방식이 중심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 미국 지원 아래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따라잡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여기 그 미국의 이제 NSTC라고 여기가 이제 이 그 기술 그 첨단 반도체 기술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받고 뭐 연구해서 여기가 이제 기술 독점하는 그런 이제 그 기관인데, 여기랑 이제 일본의 LSTC랑 그리고 이제 벨기에 이제 IMEC가 그 협업을 해서 그 미일 간의 이제 반도체 연대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이 뭐 이렇게 지금 반도체 주요 생산 기지가 한국하고 대만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그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좀 안정적인 대체 생산지로 일본이 꼽히고 있어서
일본 쪽으로 기술 이전과 함께 공장 건설이나 이 생산 단지들이 계속 다 이전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TSMC도 쿠마모토 이미 이제 반도체 생산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상태고, 뭐 몇 년 전에 그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든 라피더스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은 이제 그 현재 이제 수출이나 시장 점유율 유지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증설보다는, 공장 증설보다는 기술 개발에 지금 치중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설비 투자 뭐 감세라든가 뭐 지원액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R&D 투자액에서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그 보시게 되면은 이 반도체 이 생산 능력 중심의 이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면 공장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시설 투자나 이제 설비 투자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생산 점유율도 그에 따라서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쭉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생산 능력 증가율은 1위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보다도 더 많은 이제 이 생산 능력 증가율을 지니게 돼요. 중국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되냐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2020년부터 24년까지 이 설비 투자액 자체가 삼성이 계속 1위를 했습니다. 5년 연속으로 1위죠. 예. TSMC보다 항상 많았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으면은 4위, 5위 수준을 이렇게 종합해서 한 4위 정도 되는 그 규모로 투자를 했고, 대만 이제 TSMC 같으면은 뭐 그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 수준. 그다음에 미국 이제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 등이 이제 그 밑을 달리고 있고, 중국 이제 SMIC가 네, 밑으로 해서 여기 뭐 대부분 다 중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형태로 해서 투자들이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 글로벌 이 과잉 생산이나 과잉 투자는 한국 기업들이 이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 그 공급을 부추기는 것은 삼성이었다는 거고요. 뭐 아까 앞서 이제 연간 설비 투자액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메모리와 시스템 부분에서 이게 부진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설비 투자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경쟁에 대응을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과잉 생산이 좀 확대되고, 과잉 생산이 되면 될수록 반도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윤율은 또 하락하게 되고, 그럴수록 설비 투자는 또 더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삼성의 그 반도체 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아주 웃기게도 중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전체 수입 물량의 절반 정도가 지금 다 중국으로 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과잉 경쟁으로 반도체 수입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수입 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과잉 투자, 이 과잉 생산이 뭐 심화되면서 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저의 분석에서 나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생산 능력을 고양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을 고양시켰는데, 근데 어디다가 파냐? 도대체 반도체를 어디다가 팔 수 있냐? 뭐 생산 능력을 지금 고양시키는 거는 뭐 미국이나 뭐 대만은 뭐 우리보다 뭐 지금 그 현재 이제 뭐
거의 뭐 유사한 수준으로 가고 일본도 지금 키우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 두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축에서는 내수 그 이상을 내수 정도를 담당하고 일본은 뭐 대체 생산까지 뭐 결합이 돼 있으니까 자기 내수 이상을 지금 그 생산 능력을 계속 그 고양을 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대만은 유지하는 전략. 중국도 뭐 그러니까 첨단 쪽에서는 뭐 키우지만 뭐 아무튼 계속 뭐 확대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거의 뭐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을 특히 이제 첨단 쪽은 봉쇄를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국은 지금 보면은 이 내수는 5.4%밖에 안 되는데 생산 능력 비중은 21.9%까지 키워놓게 되면 격차가 16.5%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디다가 팔겠냐? 그런 문제가 지금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과잉 생산, 과잉 경쟁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그 속에서도 한국이 생산 능력이 더 커질 텐데 더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팔 데가 있냐?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16.5%는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팔겠냐? 중국에 대해서는 이 현지 생산은 지금 계속 지금 이 신규 투자는 아예 중단을 시켰고 그다음 지금 현지 생산하고 있는 것 자체도 첨단 쪽은 아예 그냥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고 범용의 일부만 지금 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 쪽 말고 중국이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수요는 중국에다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이게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어디다가 파냐는 거예요. 미국 여기는 이제 자기 그거 이상으로 지금 그 확대하려고 하고 대만 이거 뭐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일본 뭐 오히려 일본도 지금 수출할 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지금 유럽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이 이제 한 5% 정도 되는데 유럽에서 이거를 다 유럽 수요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10%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걸 팔 거냐. 그죠? 팔 데가 없는데 지금 수요가 늘던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이 이제 반도체 설비 중심의 이 증가 계획들을 갖는다는 것은 메모리 부분에서는 뭐 이런 이제 첨단 메모리 개발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2나노 이하의 이 공정을 양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 대만과의 기술 경쟁이나 시장 경쟁을 다 물리치고 그죠? 그 메모리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 지금 50%를 최소한 유지하는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지금 3%인데 이거를 10%까지 확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뭐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불가능한 계획을 아예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뭐 그 일부 봉쇄가 아니라 뭐 완전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국 자체 이 수요가 그 절반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남은 20% 정도 수요를 가지고 뭐 한국, 대만, 일본 또는 미국 기업이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절반 그 이상을 뭐 한국 기업이 이게 되겠냐는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뭐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뭐 이 경제 효과가 없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의문스럽거나 회의적이다라는 건데 지금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는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2052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이나 20년 후에도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좀 30년짜리 장기 투자 계획을 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산단, 이 메가 클러스터에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투자 계획은 뭐 수백조 원짜리 이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회의적인 내지는 뭐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분명 이게 뭐 이렇게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고용 창출이나 생산 유발 효과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이익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걸 통해서 지금 향후 2, 30년을 뭐 우리 지금 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 뭐 한국 경제에서의 뭐 이 주식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수출 점유율들 보면은 거의 뭐 한 2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큰 그 이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앞으로 2, 30년 동안 계속 지금 이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식의 계획들인 거죠. 그에 비해서 앞서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이 국가들은 길어야 2030년까지 그런 생산 목표를 내오고 있는 상황에 5에서 6년짜리 이제 투자 계획들을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연속해서 뭐 나갈 수도 뭐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막 30년씩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들은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부의 그 메가 클러스터 그 이 계획들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622조 투자해서 346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수치이고요. 이 고용 유발 계수가 지금 반도체 산업 고용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고용 유발 계수가 1.77명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저 622조 투자한 걸로 계산하면 그 총 고용 인원이 이제 110만 명까지는 나온다. 산술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346만 개 이거는 뭐 아무 사실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한 거긴 합니다만 2020년에 이제 시설 투자액 기준으로 해서 설비 투자액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고용 유발 계수를 계산해 봤는데 0.1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일반보다도 훨씬 한 10분의 1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설비 투자액 자체가 2020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38조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그 고용 유발 계수로 계산해 보면 그 삼성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맡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피고용자 수가 3만 9천 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346만 거의 100분의 1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는 2052년까지 심지어 자 이게 근거를 이제 뭐 하나 더 갖는 게 있는데 미국이 이 반도체 연합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미국 칩스법 이후에 반도체 민간 투자 총액이 4,500억 달러다. 한화로 하면 한 70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우리 투자액이랑 계획이랑 뭐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양심적이에요. 5만 6천 개 여기 모된 5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인다.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수십만 개라고 했는데 요거 다른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건설 부문 일자리이고 이 반도체 여기 1개당 5.6개의 일자리가 추가 뭐 될 걸로 보인다. 이게 그 계산해 보면 한 2, 30만 개의 건설 쪽 그러니까 이게 설비 투자니까 시설을 이제 짓고 하는 그런 건설 쪽에 이제 일자리가 한 2, 30만 개가 이제 추가 창출될 걸로 보인다라는 그런 발표 내용이에요. 여기 좀 그나마 좀 양심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뭐 투자액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많은데 여기는 5만 6천 개밖에 안 되고
우리는 622조 원 투자하고 346만 개 엄청나게 이런 예? 이게 뭐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도 아니고 그 뭐 우리나라 그 로봇 그 장비 그 고용 로봇 장비율은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반도체 이 공정에 가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이 기계로 대체되는 그런 공정들이 계속 좀 늘고 있어갖고 오히려 저 신규 팹들이 만들어질수록 그 고용 인원이 지금보다도 더 줄게 돼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일반적인 그런 현장에서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미국 쪽 발표가 그나마 좀 현실에 근접한 그런 게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재벌 이게 그 뭐 20년, 25년, 뭐 30년짜리 이제 장기 투자 계획인데 이게 뭐 계속 그 투자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 자체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재벌들이 이거 그 삼성하고 SK가 여기 투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 그냥 말로 한 그런 상황이고 계획으로만 좀 발표돼 있고 이게 무슨 뭐 투자 보증을 뭐 한 거라거나 뭐 MOU 하다못해 무슨 그런 거라도 뭐 만들었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발표에 대해서 뭐 정부 지원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만약에 투자를 일부라도 뭐 철회하게 되면은 이런 뭐 반도체 클러스터나 국가산당 같으면은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쪽이 뭐 투자를 안 하겠다는 데가 어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 뭐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뭐 이걸 25년, 30년짜리 이거를 다 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금도 지금 댐을 짓고 있고 전력망 그 확충을 하려고 지금 온갖 그것들을 다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국가 자원들이 거기서 다 낭비될 가능성도 사실 큰 이제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도덕적 감가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뭐 미래 수요는 예측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런 그 형태에서 이제 반도체 기술이 뭐 다른 거로 좀 대체될 경우에는 뭐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한 이제 가치 파괴, 뭐 공장 폐쇄된다든가 반도체 가격이 뭐 폭락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이 기술 체인지 속도가 계속해서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AI 반도체 뉴로모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형태의 뭐 기술 개발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속도들이 빨라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무해 법칙이라고 이 반도체 집적 이 트랜지스터 수가 뭐 1년에 3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계속 이제 이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뭐 이게 이 대응 자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거에 대한 예측들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반도체에 대한 대체 기술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양자 컴퓨터 특히 같으면은 이게 지난번 그 CES에서 그 젠슨 황 그 엔비디아 회장은 양자 컴퓨터는 뭐 지금 2, 30년 안에 상용화되기에는 뭐 어렵다는 그런 발표를 일부러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발표를 하는 것도. 근데 아무튼 뭐 이건 뭐 그 지금 여러 기술들이 좀 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 반도체와 관련을 갖는 거는 뭐 반도체 양자점이라는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형태의 그 기술에 비해서 그렇게 전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뭐 초전도 방식이나 뭐 이온 트랩 방식으로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은 기존 이제 반도체 이 수요들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더 우월한 기술로 대체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언제 상용화 되느냐 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꼭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대체 기술들은 뭐 또 다른 형태로도 뭐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들이 뭐 없거나 뭐 미진한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수요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이 지금 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거 전체가 뭐 결국 삼성과 SK에 대한 뭐 특혜적인 뭐 지원이 다름이 않은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칩스법 같으면 칩스법은 이제 뭐 이 설비와 그 생산에 대한 그 직접 보조금을 주긴 하지만 사실 엄격한 그것 이상의 대가가 뭐 따르게 돼 있는데 뭐 초과이윤 환수 조치라든가 뭐 기술 공유, 기술 탈취죠. 그다음 기후 환경에 대한 책임, 자사주 매입 및 배당 금지,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가드레일과 중국 투자 금지 이 뭐 한 8개 정도의 이 조치들을 다 지켜야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협조, 연구기관인 그 NSTC가 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반도체 그 기술을 다 이게 독점하겠다는. 그거를 이제 일본과 그 협력하에서 일본 쪽에 이제 기술이 미진하니까 거기에 이제 기술 이전을 시켜주면서 거기를 키워서 그 대만과 한국 쪽 이 위험성들을 일본을 통해서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전략들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중국, 대만 그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완전 민간 재벌 기업들하고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질적으로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일본 라피더스가 202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건 아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주력 기업으로 만들려고 만든 기업이에요. 그 대기업들 이렇게 은행까지 동원해서 이 일부 이제 그 출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의 이 보조금하고 신용 지원을 통해 가지고 라피더스 이제 이 자금 조달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 뭐 보자면 그 정부 주도의 이 국민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SMIC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그냥 국유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가 그 중국 중앙정부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자위가 최대 주주이고 그다음 3대 주주도 이게 이제 국영 펀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국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SMC가 이게 좀 놀라운데요. 이 최대 주주가 대만 정부예요. 이거 TSMC 자체가 공기업으로 출발해서 2000년에 민영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정부가 이 최대 주주인. 근데 지분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도 5% 이상의 이 대주주는 블랙락이 들어왔나? 하여튼 뭐 그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뭐 요거 정리할 당시에는 뭐 정부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주식이 완전 분산된 이 국가 주도의 국민형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은행하고 지배 구조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4대 금융지주도 외국인 지분 비율이 70%가 넘잖아요. 하지만 이제 주식 자체가 이제 완전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이 기관으로 이제 정부 통제를 일정하게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은행이 이제 그런 이제 은행이 이제 일종의 금융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TSMC는 대만 반도체 제조 공공성에 기반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특혜 지원 방식과는 특혜 지원도 사실 문제인데
지원 자체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이 지원 방식에는 이 무슨 어떤 뭐 사회적인 또는 뭐 정치적인 이 조건이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이라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냥 퍼주는 거. 미국 그 IRA법에서도 그 칩스법만큼은 아니지만 이 지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거기는 이제 자사주 그 자사주에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행을 못했는데 공화당 쪽 반대로 인해서 대신에 이제 그 재원 자체를 그냥 일반 그 세금 이쪽이 아니라 그 뭐 제약 자본이라든가 이 관련해 있는 그런 업계의 그 초과 이윤하고 거기에 이제 그 법인세를 더 높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원으로 삼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기업 쪽에서의 이윤을 가지고 그 이제 일종의 이제 보조금으로 이렇게 그 분배한다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이런 게 우리는 그냥 주면은 그냥 뭐 세제 그 보조금이 아니라 세제 지원을 하더라도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그런 방식이니까 받을 세금을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미국 주도의 그 공급망 재편의 희생양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 미중 갈등, 이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이제 중국 봉쇄 정책들로 인해서 뭐 한국 같으면 이제 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뭐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자기 이제 미국 내 이제 공장 증설을 이렇게 쭉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이 공급망 재편 전략 하에서 일본이 이제 일종의 이제 반도체 동맹을 맺고 그 연합을 맺고 그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해주게 되는데 뭐 기술을 이제 다 몰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뭐 가서 이제 반대로 중국 쪽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접근이 차단되는 그걸 용인하고 감내하는 그것들을 다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이제 미국 주도의 그 공급망 재편의 희생양이 한국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현실을 보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은 뭐 아시다시피 가장 뭐 반노동, 반환경적인 사업이 거의 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왠지 아주 스마트하고 이렇게 막 그 먼지 하나 그 들어가지 않은 아주 깨끗한 뭐 이런 환경으로 해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유해 물질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 이미지화 했는데 근데 현실은 뭐 전혀 그렇지가 않고 노동자들도 장시간 이제 유해 물질에 노출이 돼서 뭐 암 발병이라든가 뭐 그 사망자 그 관련 이제 산재 사망까지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은폐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은폐시키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에 필요한 뭐 엄청난 이 전력과 용수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그러니까 지난 그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물대책이라고 해서 14개 댐 건설 계획인가요? 11개였나? 14개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절반이 지금 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용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7개에서 9개, 최대 9개까지가 아마 그쪽으로 동원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물도 그렇게 공급해야 돼. 그다음에 이거 전력을 하기 위해서 전력망도 깔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 설치 비용을 지금 안 그래도 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떠안는 뭐 이런 형태로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수와 뭐 유기한 폐기물들을 배출하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도 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다라는 거죠. 네, 뭐 여기까지 뭐 보시고요. 자, 뭐 기회 비용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것이 아니었으면 뭐 우리가 이제 이 기후위기 대응의 어떤 기회들을 좀 반도체 다 이렇게 막 몰빵을 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상실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부족한 이 복잡 사회 안전망들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 기회도 사실은 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뭐 산업 다각화, 왜냐하면 반도체 지원이라는 게 재벌 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뭐 그 형태 자체가 오히려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을 다각화시키는 그런 기회들을 다 뺏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도체 이 공급망 재편에,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도체 이쪽에 뭐 그 몰입하기보다는, 몰입해서 이제 그쪽에 뭐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걸 다 그냥 다 갖다 퍼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관련 이제 인프라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 뭐 사회복지 및 그 안전망에 대한 이 투자들을 쭉 증대시켜 나가는 뭐 이런 거. 이건 뭐 세부 계획 하나하나 뭐 다 별도의 이제 뭐 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나 이제 산업 다변화들을 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경제 부문들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우리가 삼을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반도체 쪽에 2, 30년 믿을 수 없는 이 재벌들이 2, 30년 동안 계속 투자하겠다는 그런 이 믿을 수 없는 구두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다 그쪽에 저당 잡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원래 저 사회를 보셔야 되는 분인데, 네, 제가 게을러갖고 못 나갔습니다. 네, 몸이 다치셔가지고, 왜 이래? 네, 팔을 다치셨는데 사회는 입으로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예, 발제도 하고 오늘 뭐 사회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조시도 하고 다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제가 쉴 줄 알았죠. 안 쉬겠습니다. 쭉 오늘은 달려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 발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이렇게 퍼주는데 무역 규범에 태클은 없나요? 라고 우리 신재솔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태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아직 이제 지금 관세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관세 쪽 그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뭐 이렇게 일반 관세에다가 이제 품목별로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고, 지금 또 국가별로도 지금 이 차등 관세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별 그 한미 FTA 같은 그런 이제 국가별 무역 규범에 대해서 개별로 지금 다 손을 볼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고, 한국도 지금 그 관련해서 그 망중립성하고 그 테크 기업들
그 뭐죠? 그 플랫폼 기업들 규제하는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법 이 개정 안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뭐 하여튼 뭐 많습니다. 뭐 전력 관련한 거, 뭐 서비스 산업 관련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들을 아마 몽창 다 두드려 잡지 않겠나 하는 건데, 대략 예상키로 한 4월 이후 이렇게 좀 일정상 보면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의 각국별로 하면서 국제적인 무역 규범을 손을 따로 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무시해 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뭐 유럽 각국의 이제 뭐 개별 협상들을 뭐 확대한다든가, 뭐 중국은 뭐 이미 뭐 그러니까 기존 프레임을 어떻게 뭐 좀 완화할 건지 아닐 건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동맹국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이나 여기는 이제 이런 무역 규범 플러스 뭐죠, 이 주한미군 관련한 뭐 군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군비 지원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 거의 패키지로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겸해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이 개별로 다 하기 때문에 뭐 무역 규범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논쟁이 되거나 논란이 될 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미국이 기술 독점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증명이 되는 그게 있는데,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 R&D 그 세액 공제 비율이 가장 높아요. 시설 투자 쪽도 아주 뭐 제일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R&D 쪽도 굉장히 높은데 미국은 R&D 지원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재밌죠? 왜 R&D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갖다 쓰면 되니까. 네, 그래 보입니다. 네, 뭐 혹시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없으신가요? 사회를 보시려고 들어오신 거죠?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 대안으로 보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되어진 대안은 없어요. 이것에 투자할 것을 여기에 투자하자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 특별법은 반대죠, 그러니까. 일단 그건 폐지. 안 된다. 예, 만약에 폐지고. 통과된다면 폐지. 네.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 얘기도 좀, 그러니까 지금 막 반도체 특별법에 쏠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초과근로 이 완화잖아요. 12시간. 예, 그것만 지금 쏠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갖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거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고, 근데 이게 주목을 하더라도 그 전략산업 그 지원 특별법하고 겹쳐요, 또 내용이.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 뭐냐면 이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금융 지원하고 뭐 세액 공제 이거 확대하고 늘리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꼭 뭐 그 반도체 특별법이나 뭐 K칩스법을 안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략 그 지원법 거기서 이미 다 규정이 좀 돼 있고, 그거를 뭐 있는 법을 개정을 해갖고 좀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 특별법을 따로 이제 해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걸 더 강조하고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략산업법은 이게 뭐 한 4개, 5개 이렇게 뭐 앞으로도 더 확장될 수 있는 산업들이 이제 쭉 이렇게 늘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분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 하나만을 놓고 다 두드려 잡으려면 요거가 있으면 좋다, 이제 이런 수준의 그 법안이지, 그 법안 내용이 반도체 특별법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현실 자체가. 오직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 52시간 초과 근로, 그것만 이제 특별한 이제 뭐랄까 내용을 갖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본 쪽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도 안 담기면 이 법이 도대체 뭐하러 이게 따로 뭐 만들어봤자
지금 있는 거대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법 자체의 의미가 좀 완전히 이제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본 쪽에서도 집착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개 만들. 네. 그래서 아까 한국은 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질 중심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R&D 문제인데, 그죠? 이제 R&D 마지막 대안 수준에서도 R&D로 그거는 이제 뭐 이 반도체 특별법을 콕 집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한 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는 또 역시 이것도 시간 문제는 같이 걸리는 거죠, 이것도. 예, 그렇겠죠. 그리고 뭐 이건 그 일종의 좀 함의인데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뭔가 그 반도체 산업 쪽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R&D 중심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계속 그런 기술들을 뭐 연구하고 개발하는 건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지금 뭐 민간 재벌 기업을 지원 뭐 민간 기업 중심의 이 뭐 R&D 개발 이런 게 타당하냐? 그래봤자 뭐 그 재벌 기업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그런 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미국 이 공급망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대로 가게 되면 그냥 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저쪽에다 그냥 다 퍼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 탈취를 용인해줬기 때문에 칩스법에 동의해서 거기다 공장 짓는 그 순간 미국에다가 뭐 여기 한국이 뭐 개발하는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모든 접근과 그 시설에 대한 이걸 다 허용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대로 뭐 들어가게 되는 문제여서 그런 방식의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세 개 정도는 국유화, 그다음에 뭐 일종의 좀 자주성, 그런 거는 최소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강동진 선생님이 국가가 산업 정책을 세우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건 필요한 일인데, 이거 뭐가 겹쳐서 반도체라서 문제인가요? 재벌 특혜라서 문제인가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건 뭐 일단은 둘 다 문제이긴 합니다만 굳이 한쪽을 더 강조하라고 한다면 재벌 특혜인 부분이 더 지금 한국에서는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가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물량 중심의 대응을 하는 거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반도체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욱더 이게 재벌 특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들은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근 선생님 뭐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 좀 괜찮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파운드리 거의 철수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철수하네, 뭐 확대하네, 계속 뭐 이렇게 정책들이 바뀌고는 있는데 파운드리 쪽 시스템 쪽은 사실 지금 당장
뭐 제가 보기엔 별 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평택 그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인력 축소하고 있고 아예 공장 자체를 이 생산 그 시설을 뭐 축소하는 계획도 지금 삼성이 뭐 내비쳤다가 뭐 하도 막 이렇게 뭐 진짜 막 이러니까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 막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기 싫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지금 이제 3%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3배 이상 늘린 10%를 3배 이상 늘린다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뭐 2나노 이하 이거를 이제 거의 뭐 양산 단계까지 이미 좀 갔어야지 이걸 뭐 어떻게 뭐 시도를 해본다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뭐 HBM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뭐 앞서 나갈 이제 그 비전들이 안 보이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고 지금은 그게 이 생산이 증대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이 증대되고 뭐 이렇게 팔리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진 않는 그런 단계인 거죠. 이미 이렇게 일정 수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이미 다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은 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작년에 그러니까 파업을 했는데 그게 뭐 혹자는 그게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역사상 처음 있는 파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 노동조합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체 특별법이랑 그런 노동조합의 움직임 이런 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다면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노조에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서 근데 그 작년에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파업이 세게 한번 일어나지 않았나요? 거기 뭐 거의 공장 폐쇄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임금 문제로. 근데 뭐 지금 과잉 경쟁 상태니까 계속 이제 이 생산 기지나 시설들이 일정 계속 조정이 막 반복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생산 기지나 시설 뭐 이전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국가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여기 뭐 스틀리면 다 절로 가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아니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제 그 물량 잡아 놓으려고 뭐 양복 요섭을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노조가 뭐 예를 들면 이게 그 생산에 대한 어떤 뭐 직접적인 그 영향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그런 자기 대응들을 하려면은 글쎄요 뭔가 하여튼 뭐 한 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반도체 한 업종 최소한 업종 뭐 차원의 어떤 공동 대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국적인 뭐 이런 걸 좀 넘어설 수 있는 어차피 뭐 삼성이나 다 글로벌 기업들이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뭐 국제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이 갖는 그런 그 반노동성 뭐 거기도 뭐 이렇게 기술 개발함 포함해서 어쨌든 그 노동자들 이 착취 구조나 착취율을 더 높이지 않는 한 뭐 계속해서 뭐 경쟁을 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려워진다고 뭐 그쪽에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 반노동성에 대한 뭐 이것들 같이 하면서 이 업종 간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이 연대성이라든가 이 통일성들을 같이 좀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이 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노조에 계신 분들이 더 고민들 많이 하시네요. 뭐 혹시 뭐 다른 분들 뭐 의견이나 뭐 없을까요? 제 발표문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 논리적인 뭐 맹점이라든가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분석이나 진단이 영 좀 생뚱맞다든가 지적해 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신지. 네, 뭐. 채팅창에 아, 예, 예. 강동진 선생님. 아, 이거 또 다른 건가요?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근거한 전략 속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계획 꽁무니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게 더 문제가 아닐까. 네. 뭐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지금 SK 쪽 그 계획을 정부가 더 앞서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가능한데 일본도 보면은 뭐 그 물론 대장성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기능 자체를 뭐 여전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 이렇게 대기업들 다 모아다가 야 니들 돈 좀 내서 우리 이번에 반도체 이 첨단 반도체 기업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러니 돈 좀 내시고 자 운영은 어떻게 맡으시고 누가 이 전문 경영인 뭐 어떻게 이 계획들을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막 쭉 다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그 관련 이제 이 산업 기술이나 이런 것도 약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국가 주도로 해서 계획들을 내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은 뭐 개별 기업은 기업대로 하지만 이건 뭐 이 반도체 기술을 다 이렇게 뽑아다가 NSTC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종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거니까 NSTC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 칩스법이 잘 돌아가게끔 이 대상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제 뭐 기술 이전까지도 다 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쭉 가면 뭐 되니까 그것도 국가주도로 가. 근데 이제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애초에 뭐 이거 관련 산업 자체가 뭐 삼성 주도로 이렇게 쭉 이제 끌어져 온 거고 거기에 뭐 전적으로 다 이렇게 의존해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뭐 초월하는 계획을 낸다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이제 뭐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모아줄게. 그리고 이제 한 모았으니까 뭐 전력이나 용수나 도로나 뭐 각종 인프라 이거 아쉬움이 없게 잘 지원을 뭐 해줄 테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그 반도체 이제 기지도 만들고 뭐 캠퍼스도 만들고 뭐 파운더리도 뭐 공장도 세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융합돼서 정부가 일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그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무튼 이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사실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전략산업지원법으로도 뭐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 뭐 이 지원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원 그 세액 공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손을 봐야 되고 그게 이번에 뭐 칩스법이라든가 그 반도체 특별법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서
이제 통과시키는 게 아마 저쪽에 이제 목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이제 법에는 없는 그 초과근로 그 완화하는 문제는 뭐 특히 이제 이 반도체 특별법에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자본 쪽의 이제 입장이자 전략인 것 같아서 사실 그걸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효과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들은 오히려 언급이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또 언급하자면 사실 반도체 특별법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지원법까지 같이 이제 놓고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느냐? 네? 그 기준도 사실 더 마련을 해야 되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들을 좀 해 나가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뭐 어쨌든 정부가 기업이나 이렇게 민간에 지원하는데 대가 없이 주는 거가 특혜잖아요. 반대급부가 정부가 어떤 이 공적 이 기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대출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싼 이자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 낮은 이자율로 그 많은 돈들을 받아가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돈만 갚으면 된다. 예전에 뭐 공적 자금은 회수율이 60%도 안 됩니다. 아예 돈을 받아놓고 원금도 갚지 않은 이런 그 기업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거 뭐 돈 다 날린 꼴인데요. 그렇게 된 상태를 계속 뭐 용인한다는 건 이건 뭐 특혜 지원이고 거기에 뭐 심지어 그 돈이 아예 그냥 모르게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뭐 일종의 금융 사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형태의 지원들이 계속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략 산업이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칙들과 그 기준들, 그 통제 방안들이 사실 정확하게 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특히 또 반도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과잉 경쟁 상태에서의 이 그러니까 수요의 이 측면들을 사실 고려하지 않은 이 마구잡이 이게 증설 계획 형태로 되는 이 그 방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비슷하게 우리 그 한국이 그런 시도를 했다가 한번 쫄딱 망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 산업은행이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을 인수하자 이게 나왔어요. 그냥 한국을 금융 허브,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투자은행을 인수하자 이런 계획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수 시도를 한 게 어디냐면은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그 이명박 정부로까지도 막 이어졌습니다만 리먼 브라더스가 이 망하기 2주 전에 최종적으로 협상한 데가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했으면 산업은행이 그 당시 자산이 한 100조 원 정도 됐는데 리먼 브라더스 부실 액수가 이게 사실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지금까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그 처음에는 뭐 한 우리 돈으로 뭐 한 80조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몇 배씩. 결국에는 산업은행의 총 자산액보다도 많은 그 이 부도액 이게 난 거예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그걸 인수를 했으면 그 부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털어 넣었겠죠. 다 털어 넣거나 아니면 산업은행이 같이 망하거나. 근데 산업은행은 그 국책은행이면서 한국은행의 일종의 영업 지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엄청난 국책은행인데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건 한국은행이 망했다는 거랑 같은 이제 게 되는 거겠죠. 안 그러면 몇백 조가 되는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무슨 부채를 통화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빌려오거나 뭐 이래 산업은행이 감당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망하기 2주 전에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
그나마 불발되는 바람에 그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 반도체 투자 계획도 그러니까 뭐 이게 금융 쪽이 아니라 이제 실물 부분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정도로 위험성이 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다 몰빵하고 올인을 했다가 이게 이제 한 방에 나락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이 기술 변화 속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이나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있는 이 규모의 이 생산 능력도 사실 이걸로 유지도 못할 지금 상황. 어디다 팔 데가 점점 없어지니까.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수요가 지금 다 이렇게 내수로 지금 다 채우고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하나 남았고 유럽 두고 지금 우리만 한국 기업들만 지금 눈이 시뻘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중국은 다 계속 지금 미국이 지금 차단을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규 투자도 못 하고 지금 있는 거 그냥 그 원래 만들던 이 구형 이 범용 그 반도체나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지금도 감당이 안 되고 이걸 더 증설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냐. 서로 그냥 뭐 거의 뭐 이 지풀 지고 이렇게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거를 그거를 정부가 전력도 대주고 용수도 대주고 도로도 지원해주고 뭐 세제 지원도 해주고 뭐 협상 이제 여야 간의 협상에 따라서 보조금까지 예를 들면 돈까지 퍼준다. 이건 뭐 그러니까 근로시간 이게 초과 근로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순 경제적인 그 입장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리먼 브라더스 인수 시도만큼이나 위험한 그 계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위험성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발제의 좀 목표였습니다. 그게 뭐 다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은 좀 너무 좀 깝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또 이게 그 이 노동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에만 이렇게 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또 중요한 이제 이슈들이 또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오늘 이 발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아무튼 뭐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따로 이렇게 그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저 소개를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저 하세요. 이종현 선생님? 네. 예, 뭐 기왕 했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최필수 선생님이 최필수? 예, 네. 최필수 선생님이 그 미중 관계 이분이 그 미중 이 통상 관계나 이 산업 이 정책 관련한 이쪽 부분의 전문가시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뉴스로만 접하는 그런 형태의 이 소식 이상의 내용들을 좀 분석해 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좀 말씀드려서 모시게 됐고요. 관심들을 많이 가시면 어쨌든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 미중 관계의 변화 구도라든가 이런 양쪽의 패권 경쟁이 어떤 식의 동력들과 전망들을 갖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나 궁금증들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관심들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상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